15시간대에 뻗어있는 광활한 영토. 지구 육지의 6분의 1을 삼켜버린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to deal with is just this enormous size. 400여 년의 혼란을 뒤로하고 그 영토만큼이나 거대한 야망을 지닌 위대한 황제들에 의해 러시아는 점차 대제국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She wrote to one of her correspondents, I can't stop myself from building. Building is like a disease. It's almost like alcoholism. 비전을 지닌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영토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1480년) 모스크바. 러시아의 한 수완 좋은 통치자가 전례 없는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3세였죠.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포악한 정복자인 몽골계 타타르족에 예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반 3세는 마침내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타타르족과의 강화 조약을 즉각 폐지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임을 선언합니다. 러시아의 운명은 이반 3세에 달려 있었죠. 패하면 당연히 목숨을 잃겠지만 승리한다면 그는 독립적인 러시아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과거의 러시아는 여러 공국의 연합체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는 9세기 키예프 루시라는 지배층을 위시한 다양한 민족이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됐죠. 키예프 루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여러 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이곳으로 이주해 새로운 도시를 뜻하는 소규모의 무역도시 노보고로트를 세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 정치적 혼란과 분규에 시달리다 못한 노보고로트 사람들은 바이킹의 전사 류리크를 초청해 정의로운 정부를 세워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키예프 루시의 노보고로트는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인접한 비잔틴 제국에서 종교와 건축 기술을 전수받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형성해 갔습니다. 당시 건설된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러시아 서부의 비옥한 영토 모스크바였죠. Moscow, whose date of founding is officially given as 1147, was a small, essentially log fort on a river by the name of Moscow, Moskva. 도시들이 발전해가면서 키예프 루시는 러시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군주나 방어 시스템이 부재한 러시아의 도시들은 여전히 당시 가장 호전적인 정복자 타타르족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1237년 타타르족의 12만 기병대가 볼가강을 건너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러시아는 고도로 훈련된 타타르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약 24개월 동안 타타르족은 러시아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지배자들은 이 기회에 정복자들의 힘을 빌려 모스크바를 전보다도 더욱 발전된 도시로 재건하려 했죠. Moscow's rise, it started in the 14th century, very clever, cunning, ruthless politics on the part of the Grand Princes of Moscow, who managed to ingratiate themselves with the Tatar masters and achieve the ability to collect taxes from the other Russian principalities. 타타르족의 보호 아래 모스크바는 형제 도시들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변 공국들을 합병하면서 러시아의 단일 공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배자인 타타르족에게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죠. 1462년 이반 3세가 대공이 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는 타타르의 굴욕적인 지배를 종식하겠다고 결심하죠. 대러시아 대공의 지위를 획득한 이반 3세는 타타르족 타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Ivan, I think, had all of the characteristics he needed to be a good and successful Tsar and to earn the title the Great. He was ambitious, he was opportunistic, he was ruthless, he was smart. 이반은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러시아에 종교와 건축 기술을 전해준 비잔틴의 황실과 혼인관계를 결성했죠. 동맹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반은 비잔틴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를 문장으로 채택하고 러시아를 제3의 로마로 공표합니다. 1472년 그는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러시아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반은 새로운 성당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죠. 1470년대 초반부터 거대한 성당 건축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죠. 1474년 소규모의 지진이 모스크바를 흔들었고 2년째 건설 중인 거대한 성당은 파괴되어 거대한 파편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채 육중한 돌덩이를 쌓아 만든 건물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예고됐던 사고였죠. 하지만 이반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At this point, Ivan III does what any shrewd ruler would do. Find the best people. And the best people of that period, the 15th century, were in Italy. 이반이 선택한 아리스토텔레스 피오라반티는 능력 있는 수석 건축가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모스크바의 대성당을 재건축하기 전에 그는 기존의 건물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피오라반티는 전쟁에서 쓰이는 공성용 무기를 응용한 파괴형 대형 망치를 고안해 남아있는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And that amazed the Muscovites. What they'd taken months to erect unsuccessfully, he was able to batter down in 3 weeks. 피오라반티는 성당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당이 바로 성모승천 대성당이었죠. 피오라반티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석회암 성당을 모델로 삼는 동시에 서구의 건축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 결과 독특한 러시아 건축 양식이 탄생했죠. We start with the foundation. Instead of the rubble-filled trench, which was typical of early medieval Russian building, he cleared the trench and put large oak pilings, which are much more stable of suppor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building doesn't later crack or deform in ways that will lead it to ultimately collapse. 피오라반티의 기술적 혁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재단한 석회석을 회반적으로 엉성하게 접합해 쌓는 대신 석재를 서로 맞물리게 쌓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벽 쌓는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번엔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천장과 지붕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When you begin to vault the roof, there's an enormous amount of weight coming down on those walls. So the third element that he introduced was iron tie rods. Well, they were just iron rods that were inserted into the masonry and extended across at the level of the vaulting. It serves as an additional form of support. It ties the structure together. 마지막으로 거대한 석재 드럼 위에 돔 지붕을 올리는 대신 피오라반티는 더욱 가볍고 견고한 벽돌 지붕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벽돌 제작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So that from the pilings to the wall bonding to the tie rods to the upper structure, Fioravanti used a new set of techniques which had been mastered in Italy, but put them within the context of Russian symbols. 완성된 성당의 높이는 45m를 육박했습니다. 실로 거대하고 웅장한 대건축물이었죠. 권력의 상징이 완성되자 이반은 본격적으로 타타르족 타도에 나섭니다. 타타르족의 반응은 신속했죠. 그들은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침공합니다. 이반도 병력을 이끌고 진군해 양 진영은 모스크바 서쪽으로 480km 떨어진 우구라 강에서 대면합니다. 몇 달간의 대치 끝에 러시아군은 마침내 타타르족을 물리칩니다. 이반은 마침내 300년간이나 러시아를 짓눌렀던 타타르족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건축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반 3세는 대제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1505년 그가 사망할 당시 러시아는 독립적인 주권을 유지했지만 아직 제국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상태였죠.
제국의 창설은 절대적인 권력과 비인간적인 난폭함으로 뇌제라는 별명을 얻게 된 또 다른 이반의 책임으로 남겨집니다. 1505년 사망한 이반 대제는 재위 기간 동안 러시아를 타타르족에 대한 복종에서 해방시키고 모스크바의 영토를 3배로 팽창시켰습니다. In other words, it went from 15,000 square miles to 45,000 square miles, which was an enormous accomplishment in itself, and that would earn him the title the Great. 하지만 타타르족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죠. 비록 모스크바에선 철수했지만 그들의 수도 카잔은 팽창하는 러시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권좌에 오른 이반 3세의 손자는 러시아에서 타타르족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제국을 창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바로 뇌제라 불리는 이반 4세입니다. I think the greatest single period of expansion was under Ivan the Terrible. The Muscovite Tsardom encompassed the Volga, the Ural regions, and then eventually all of Siberia. 이반 4세의 유년 시절은 그리 평탄치 못했죠.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이반은 고문, 사형, 암살 등의 권력을 둘러싼 잔혹한 정치적 음모를 목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반은 당시의 기억을 평생 떨쳐내지 못했죠. Ivan the Terrible's traumatic background as a child, I think, produced an Ivan who was terrible. Even as a young child, he tortured animals. He seemed to be cruel and sadistic. 1547년 권좌에 오른 이반 4세는 자신이 신탁에 의해 러시아의 통치자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He was the first Russian ruler to have himself crowned formally as Tsar. And Tsar is simply a Russian derivative of Caesar. It's an imperial title. 차르로서 이반은 당시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카잔 원정으로 자신의 광폭하고 잔인한 성정을 분출할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는 우선 유럽에서 최신식 공성 기술을 익힌 공병을 포함한 약 15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도입한 기술을 러시아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라시아에 개방된 평원위에서 러시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요새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이것을 굴라이고르트라고 부르죠. This was actually a movable fortress. Gulai Gorod consisted of wooden screens or wooden boards. 이동식 요새는 근위대를 의미하는 러시아어 스트렐치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Russian infantry stood inside these movable fortress and used guns, used cannons against the cavalry. And another way to use it was against the besieged city like Kazan. 1552년 8월 23일 전열을 가다듬은 이반은 군대를 이끌고 카잔으로 진군합니다. It was done very ingeniously as the Russians moved up and would very quickly erect prefabricated log fortresses as they inched ever closer to Kazan. In other words, tightening the noose around the city. 도시 바깥에 진영을 구축한 후 이반의 군사들은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합니다. 9m 높이의 이동식 요새를 옮겨가며 카잔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They killed many defenders in the streets of the city using these movable towers. 하지만 성벽은 건재했습니다. 이반의 장군들은 공병대의 성벽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들은 성벽 아래쪽에 굴을 뚫고 지뢰를 폭파시켜 통로를 만드는 과감한 전략을 세웁니다. 9월 30일 카잔의 비참한 운명을 결정해줄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은 양 진영 간의 전투를 일시에 중단시켰죠. That was the signal to the rest of the army, and all the regiments of the Tsarist army simultaneously started the assault of the fortress. 8일간의 교전 끝에 카잔이 함락됩니다.
이반의 카잔 점령 후 러시아는 제국으로 변모합니다. This was a monumental feat because the taking of Kazan meant that Russia was incorporating the former Tatar lands to which she had been beholden. And Kazan opened the way for Russia to expand truly into an empire. It opened the way south to the Caspian and the Black Seas, and it opened the way east to Siberia. 1555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반 4세는 장차 러시아 제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위대한 건물을 건설합니다. 바로 성 바실리우스 대성당이죠. The Cathedral of the Intercession, which we know as St. Basil's, is based on the technology of brick towers that the Italians brought in and the Russians later adapted to create votive tower churches. 거의 전체가 벽돌로 제작된 건물은 8개의 교회를 한데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중앙에 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기하학적 패턴의 8개의 교회는 카잔을 포위했던 8일간을 상징하죠. 1580년대에 들어 성당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추가됩니다. The onion dome takes its form, its image from that flare that occurs at its base. It rests on a cylinder called a drum. And from that cylinder, the top of that cylinder, it flares out very sharply, rises up, and then culminates in a peak. That is the onion dome. 성 바실리우스 성당의 양파 도움은 매우 독특한 형태죠. 8개의 지붕에 각각 다른 질감의 금속 외장을 덮고 손으로 직접 색칠해 제작됐습니다. If you strip that metal sheath away, it would look something like a bird cage that had been squashed, so that you got the flare. 러시아에서도 선보인 적이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형태의 지붕이었죠. 1553년 이반 4세는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며 권력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편집 증세와 대중에 대한 철권 정치로 제국은 점차 숨통이 막혀가고 있었죠. 그는 일련의 소모적인 전쟁에 많은 재정을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번의 광적인 횡포에 백성의 고통은 커져만 갔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Another reason Ivan IV could be called the Terrible is probably the finale of his reign when he murdered his son, who was trying to protect his pregnant wife from Ivan's rage. 이반은 그녀를 심하게 폭행해 결국 유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를 항의하자 이번엔 아들에게 폭발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죠. 일시적인 광분으로 이반은 스스로 후계자를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1584년 이반이 사망할 무렵 제국의 위상은 휘청이고 있었죠. Soon after Ivan came the decade-long so-called time of troubles, a civil war combined with a war of foreign intervention. In the course of that, Muscovy, Russia, came very close to losing its independence. 독립을 쟁취한 지 100년 만에 러시아는 다시금 파멸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곧 세계를 놀라게 할 통치자가 나타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거대 도시를 세웁니다. 1696년 새롭게 권좌에 오른 차르는 이반 4세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돼 있던 러시아를 근대적인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대제입니다. Peter the Great was an absolutely unique person. A giant, both physically, 6.5 feet tall, as well as in terms of personality. He disregarded convention and tradition. He was endlessly curious about new things. 피오트르는 거구에 알맞은 거대한 포부를 지녔습니다. A constant whirlwind of activity occurred around him, and he took on the tasks of a dozen men. He was really an extraordinary, larger-than-life person.
표트르는 어린 시절 모스크바에서 지내는 동안 외국인촌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군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전술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Peter was not only entranced with European technology, he was also very aware of Russia's backwardness and weakness vis-a-vis Europe. He wanted to remedy that situation. 표트르는 신분을 숨긴 채 유럽으로 가 당시 최고의 조선술을 지닌 네덜란드에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한 영국 해군으로부터는 항해술을 익혔고 여러 유럽 제국들이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며 번영하는 것을 보며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할 방법을 구상했죠. 하지만 표트르는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원했고 유럽 열강의 대열에 끼어들기 위해선 중세의 비합리적인 후진성을 탈피해 서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상업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표트르는 유럽 제국들과의 무역 활성화는 물론 군사적인 경쟁을 위해서 대대적인 해군력 강화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표트르는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6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발트해 근처의 네바 강변을 주목합니다. 그는 이곳에 도시를 세워 러시아가 유럽 열강의 대열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A city on that spot had direct maritime access to Europe. 하지만 문제는 네바강의 주인이 스웨덴이라는 것이었죠. 표트르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700년 그는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해 결국 무력으로 영토를 차지하죠. 1703년 드디어 새로운 도시 건설이 시작됩니다. The new capital that Peter had in mind, it was to be a fortress, was to be the center of the army and the navy. It was to be the window on Europe through which Western ideas, modern ideas were going to flood and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empire. 유혈 학살과 전쟁의 힘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됩니다. 하지만 차르의 끝없는 야망은 러시아 대중에겐 칼의 양날과 같았습니다. 새 수도가 발트해에 가깝다는 장점은 동시에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1년에 5개월 동안이나 하구의 삼각주와 주변에 늪지가 얼어붙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얼음이 녹으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표트르는 러시아에서만 가능한 단 하나의 천연자원, 즉 순수한 노동력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야야야, 나왔다. 저기. 나온다. 저기 우리 집 있잖아. 야, 나다. 야, 이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찍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다. 우리 영화인이야. 내 꿈은 지치지 않는다. 바카스. 최강 전투기 대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History Channel.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말 그대로 러시아 노동자들의 맨손으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주변이 온통 늪지로 뒤덮여 있어 활용 가능한 자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하구의 물 위에 지어질 요새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은 맨손으로 수천 킬로그램의 흙을 퍼내어 외투와 웃도리에 담아 날라야만 했습니다. 모든 자재는 외부에서 들여왔죠. 도시의 토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목재는 상류에서 잘라내 물에 띄워 내려보냈습니다. There's no bedrock there, so that any large structure had to be built on pilings. 이 작업을 위해 기술자들은 도르의 시스템을 고안해 거대한 통나무들을 진흙 땅에 박았습니다. You raise the head, and they would drop it, and that would drive the pile into the ground. And this was repeat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in Petersburg. 5개월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뒤에 보이는 요새의 육각형 벽을 세우고 통나무 성체를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막사로 돌아왔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동시에 그만큼의 노동자들이 질병과 홍수, 피로 누적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1708년까지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도시를 건설하다 목숨을 잃어 이곳은 해골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죠. 도시가 완성될 당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19세기 한 역사학자는 지금껏 일어난 세계의 모든 단일 전투의 전사자의 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표트르에게 백성의 희생은 목적 달성을 위한 15시간대에 뻗어있는 광활한 영토. 지구 육지의 6분의 1을 삼켜버린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to deal with is just this enormous size. 400여 년의 혼란을 뒤로하고 그 영토만큼이나 거대한 야망을 지닌 위대한 황제들에 의해 러시아는 점차 대제국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She wrote to one of her correspondents, I can't stop myself from building. Building is like a disease. It's almost like alcoholism. 비전을 지닌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영토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1480년) 모스크바. 러시아의 한 수완 좋은 통치자가 전례 없는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3세였죠.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포악한 정복자인 몽골계 타타르족에 예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반 3세는 마침내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계획을 도시 중 하나가 러시아 서부의 비옥한 영토 모스크바였죠. Moscow, whose date of founding is officially given as 1147, was a small, essentially log fort on a river by the name of Moscow, Moskva. 도시들이 발전해가면서 키예프루시는 러시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군주나 방어 시스템이 부재한 러시아의 도시들은 여전히 당시 가장 호전적인 정복자 타타르족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1237년 타타르족의 12만 기병대가 볼가강을 건너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키예프루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했지만 여러 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이곳으로 이주해 새로운 도시를 뜻하는 소규모의 무역도시 노보그로트를 세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 정치적 혼란과 분규에 시달리다 못한 노보그로트 사람들은 바이킹의 전사 류리크를 초청해 정의로운 정부를 세워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키예프루시의 노보그로트는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인접한 비잔틴 제국에서 종교와 건축 기술을 전수받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형성해 갔습니다. 당시 건설된 주요 세웁니다. 그는 타타르족과의 강화 조약을 즉각 폐지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임을 선언합니다.
러시아의 운명은 2반 3세에 달려 있었죠. 패하면 당연히 목숨을 잃겠지만 승리한다면 그는 독립적인 러시아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과거의 러시아는 여러 공국의 연합체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는 9세기 키예프 루시라는 지배층을 위시한 다양한 민족이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됐죠.